안녕하세요. AI 혁명 시대 정말 뜨겁죠. 그 중심에서 벌어지는 경쟁, 바로 AI 반도체 전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특히 그 전쟁의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한때 정말 어려웠던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HBM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됐는지, 그렇죠. 극적인 스토리가 있죠. 네. 그리고 또 반도체 제왕 삼성전자는 어떻게 추격하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이 AI 반도체 경쟁의 핵심 있잖아요. 네네. HBM. 네. 이게 왜 중요하고 그 기술 배경은 뭔지, 또 SK 하이닉스의 그 성공 스토리,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격까지 앞으로 기술 경쟁이 어떻게 될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HBM, 이게 정확히 뭔가요? 왜 AI 시대에 이렇게 갑자기 중요해진 걸까요? HBM은 말씀하신 대로 고대역폭 메모리의 약자인데요. 여러 개의 D램 칩을 그냥 옆으로 넣는 게 아니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린 겁니다. 아, 수직으로요? 네. 그리고 그 칩들 사이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전극으로 연결해요. 이게 TSV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와, TSV요?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길, 그러니까 대역폭을 기존 D램보다 수십 배 이상 확 넓힌 거예요. 데이터 처리 속도를 아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그런 차세대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차선만 늘린 게 아니라 위로 막 쌓아 올려서 데이터 통로 자체를 완전히 입체적으로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기존 D램이 그냥 1층짜리 넓은 도로라면 HBM은 막 수십 층짜리 빌딩 사이를 오가는 엘리베이터가 수천 개 있는 느낌?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 운송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특히 이게 AI 연산에서 중요해진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런 생성형 AI는요, 데이터 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죠. 이걸 동시에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때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만드는 GPU,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핵심 역할을 하는데요.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으니까요. 네, GPU가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 GPU가 아무리 빨라도 옆에서 데이터를 제때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그냥 멈춰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능을 제대로 못 내죠. 이걸 보통 메모리벽 문제라고 부릅니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연산은 빠른데 데이터 공급이 못 따라가는 병목 현상. 맞습니다. 바로 그 병목 현상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결정적인 파트너가 바로 HBM인 겁니다. 아하, GPU라는 초고성능 엔진 옆에 딱 붙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아주 대량으로 공급해주는 초고속 데이터 공급 시스템.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GPU가 막 똑똑한 두뇌 역할을 하는 물류센터라면 HBM은 그 센터 안팎으로 데이터를 쉴 새 없이 실어 나르는 수천 개의 컨베이어 벨트 아니면 초고속 로봇 군단 이런 느낌이겠네요. 네, 딱 맞습니다. 현재 주력인 HBM3만 해도 데이터 입출력 통로, IO라고 하죠. 이게 1024개나 되거든요. 1000개가 넘어요, 칩 하나에. 네. 근데 다음 세대의 HBM4에서는 이게 2배, 2048개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손톱보다 작은 칩에 이 수천 개 통로를 만들고 또 완벽하게 작동하게 하는 건 이건 정말 극한의 기술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해진 HBM 시장을 지금 SK 하이닉스가 딱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본 자료들을 보면 SK 하이닉스 과거가 정말 파란만장하더라고요. 거의 문 닫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넘겼다고요.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시작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83년에 세워진 현대전자예요. 아, 현대전자? 네, 꽤 잘 나갔었죠. 그런데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 정부 주도 빅딜 정책으로 LG 반도체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게 좀 부담이 됐죠. 네, 그때 빅딜 얘기 많았죠. 네, 근데 통합 시너지를 보기도 전에 2001년에 IT 버블이 붕괴하면서 D램 가격이 막 90% 이상 폭락했어요. 90%요? 와. 네, 회사가 정말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결국 현대그룹에서 분리돼서 채권단 관리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름이 하이닉스 반도체로 바뀌었죠. 그때부터 정말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겠네요. 자료 보니까 10년 가까이 생존 자체가 목표였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후 10년 가까이는 정말 반도체 시장의 살벌한 치킨 게임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내는 게 지상 과제였어요. 치킨 게임.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7년 4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는 무려 7분기 연속으로 조단위 적자를 기록했어요. 정말 최악의 시기였죠. 7분기 연속 조단위 적자라니 상상도 안 가네요. 그때 독일의 키몬다, 일본의 엘피다 같은 정말 세계적인 메모리 회사들이 다 파산하거나 M&A 됐거든요. 그 정도였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정말 벼랑 끝이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낸 걸까요? 자료들을 보면 역시 2011년 SK그룹의 인수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큰 분수령이었죠. 근데 그때도 그룹 안팎에서 반대가 엄청났고 승자의 저주 우려도 상당했다고 하던데요. 위험 부담이 컸을 텐데요. 네, 맞아요. 당시 최태원 SK 회장의 하이닉스 인수는 정말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룹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했고 외부에서도 저거 잘못 인수하면 그룹 전체가 위험해진다. 이런 우려가 엄청났죠. 그렇죠. 조단위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최 회장이 인수 결정 전에 한 1년 동안 반도체 전문가들하고 엄청나게 스터디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 그리고 하이닉스가 가진 기술 잠재력을 확신하게 된 거죠. 공부를 하셨군요. 네, 결국 3조 4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사실 SK그룹한테 반도체는 좀 수건 사업 같은 거였어요. 1970년대에 선경 반도체 만들었다가 오일 쇼크 때문에 포기했었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근데 인수하고 나서도 바로 좋아진 건 아니었다면서요. 2012년에도 적자를 봤는데 오히려 그때 투자를 더 늘렸다는 게 참 인상 깊어요. 보통은 허리띠를 졸려맬 텐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인수 첫 해인 2012년에 SK 하이닉스가 3,600억 원 적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 우려가 막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죠. 네, 불안했겠네요. 투자를 단행합니다. 와, 적자인데 투자를 그렇게 해요. 네, 불황기에 오히려 투자를 늘려서 호황기를 대비하는 그야말로 역발상 투자였죠. 그리고 정말 운도 좀 따랐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2013년에 PC용 D램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어요. 타이밍이 좋았네요. 네,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무려 3조 3,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극적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합니다. 그때 그 과감한 투자가 정말 빛을 발한 거죠. 바로 그 무렵이군요. 미래 먹거리로 HBM 개발에 나섰던 시기가. 네, 2013년에 개발하고 2015년에 세계 최초 양산까지 성공했는데 처음에는 시장 반응이 별로였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자료에서는 비싸고 타기 어려운 스포츠카 같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초기 HBM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가격이 기존 D램보다 훨씬 비쌌고요. 또 칩을 여러 개 싸다 보니까 작동할 때 열이 많이 나는데 이 발열을 잡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열 문제. 중요하죠. 그리고 워낙 공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이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 비율을 높이기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당시 경쟁사들은 그냥 수익 잘 나오는 기존 D램 생산에 더 집중했죠. 그럴 만도 했겠네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포기를 안 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닌텐도 같은 특정 고객사가 게임기 그래픽 성능을 높이려고 고성능 메모리를 계속 요구했대요. 닌텐도요? 미래는 AI 같은 것 때문에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처리 수요가 폭발할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야, 여기가 진짜 중요한 변곡점이네요. 단기 수익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보고 뚝심 있게 밀어붙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2021년에 4세대 HBM3 개발 성공이 결정타가 된 거군요. 특히 그 까다롭기로 소문한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일화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성능만 좋았다기보다는 뭔가 엔비디아가 딱 원하던 걸 맞춰준 게 있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SK 하이닉스가 개발한 HBM3가 당시 경쟁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발열 제어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 면에서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어요. 발열자예요? 네, 특히 여러 칩을 쌓을 때 생기는 열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한 패키징 기술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MRUF라고 알려진 기술일 텐데요. 이게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가 요구하는 조건에 정말 딱 맞아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하, 패키징 기술. 네, 젠순왕 CEO도 이 제품 완성도에 엄청 만족했고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계약을 맺게 된 거죠. 독점 계약이요? 와. 네, 엔비디아가 지금 AI 가속기 GPU 시장, 뭐 H10, H20 같은 거 이걸 거의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SK 하이닉스의 HBM3랑 HBM3E 이게 5세대인데요. 이게 탑재되면서 그냥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짓는 열풍이 불면서 SK 하이닉스 실적은 그냥 수직 상승했죠. 이야. 올해 2분기 영업이익만 9조 2천억 원 넘었고요. 상반기 누적이익이 16조 원 이상이에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 원을 더 본 거죠. 세상에. 3년 안에 시가총액 200조 원 달성하겠다고 목표 세웠는데 불과 1년 반 만인 지난 6월에 이미 200조 원 넘었어요. 와, 정말 영화 같은데요. 완전 반전 드라마요. 최태원 회장의 그 성구 하나고 과감한 결단, 그리고 엔지너들의 정말 끈질긴 기술 개발 노력이 합쳐진 결과네요. 물론 뭐 2013년에 디램 가격 오른 약간의 운도 있었지만요. 그렇습니다. 뭐 단순히 운이라고만 할 순 없지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딱 맞죠. 네. 최 회장이 2016년에 회사가 한창 흑자 잘 내고 있을 때도 임직원들한테 근본적인 변화, 딥 체인지 없으면 서든 데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계속 혁신하고 미래 준비하라고 강조했던 일화는 유용하거든요. 흑자일 때도 위기의식을 강조했군요. 네. 그리고 인수 직후에 임원들하고 격이 없이 소통하면서 비전을 공유했던 SK 특유의 기업 문화가 하이닉스가 원래 갖고 있던 기술적 끈기랑 잘 융합돼서 시너지를 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기업 문화도 중요했군요. 그리고 2020년에 10조 원이라는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했잖아요. 네, 그것도 큰 결정이었죠. 그 결정도 이후에 AI 서버가 확 늘어나면서 기업용 SSD 수요가 폭증하니까 이것도 또 다른 신의 한 수가 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SK 하이닉스 성공 스토리가 워낙 극적이라 이 얘기만 해도 시간이 훌쩍 갔네요. 네, 그렇죠. 근데요, HBM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당연히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강자,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물론이죠.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이 훨씬 치열해지고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많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HBM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크니까 반도체 제왕 삼성전자가 당연히 본격적으로 참전했습니다. 경쟁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삼성전자도 HBM 기술 개발 초기에는 꽤 앞서 있었어요. 2015년에 2세대 HBM, HBM2 제품은 삼성이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랬어요? 삼성이 먼저요? 그런데 왜 초반에 주도권을 잡지 못했을까요? 자료 보니까 2019년에 관련 영국힘을 해체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때 삼성은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은 역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큰 이익을 내는 범용 디램이었어요. 아, 그렇죠. 디램이 주력이었죠? 네. HB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고 고객사 요구에 맞춰서 계속 바꿔줘야 하고 개발이랑 생산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네, 까다롭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수익성 측면에서 이게 좀 매력도가 뚫어진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그것도 HBM을 중심으로 확 커질 거라고는 예측을 못한 거죠. 아, 예측이 좀 빗나갔군요. 네, 그래서 2019년에 관련 팀을 좀 축소하거나 다른 쪽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쉬운 판단이 됐지만 뭐 당시 상황에서는 또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요. 일각에서는 그때 삼성 HBM 인력이 SK 하이닉스로 대거 옮겨갔다 이런 소문이 좀 있었는데 자료들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군요. 네, SK 하이닉스도 자체적으로 오랫동안 HBM 기술 개발 역량을 계속 쌓아왔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뒤늦게 HBM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격에 나선 셈인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최근 CES 2025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삼성 HBM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좀 미묘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 발언이 좀 화제가 됐었죠. CS2025 기자간담회에서 젠슨 황 CEO가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하고 만나는 걸 기대한다고 직접 딱 언급하면서 양사 파트너십이 아주 끈끈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네, 맞아요. 반면에 삼성 HBM에 대해서는 지금 성능 테스트 퀄리피케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삼성은 HBM에 대해 새로운 설계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needs to do some new design 이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설계요? 네, 그러면서도 하지만 그들은 성공할 거고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죠. 겉으로는 격려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설계 필요 이 말 때문에 일간에서는 아직 삼성 제품이 바로 통과할 수준은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아, 묘한 뉘앙스였네요. 그런데 그 발언 직후에 바로 삼성전자가 5세대 HBM, HBM3E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 아닌가요? 그럼요. 삼성전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된 겁니다. HBM3E 12단 제품 개발 완료 발표하고 나서 한 1년 반 만에 세계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그 까다로운 품질 검증을 통과한 거니까요. 네. 이걸로 삼성은 SK하이닉스랑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서 엔비디아의 세 번째 HBM 공급사 자격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된 거죠. 세 번째 공급사. 네, 뭐 초기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신뢰도를 회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할 기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렇군요. 특히 다음 세대 HBM4 경쟁에서는 삼성이 가진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역량이나 첨단 패키징 기술 같은 걸 활용해서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HBM4에서는 삼성에 유리할 수도 있다. 네, 실제로 삼성의 그 퀄 통과 소식이 나온 이후에 엔비디아가 공급망을 좀 다변화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경쟁사인 마이크론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오, 시장은 벌써 반응을 했군요. 그럼 앞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이 3파전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HBM3랑 HBM3E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앞서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의 추격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게다가 HBM 기술 자체가 워낙 빨리 발전해서 HBM4, HBM5 같은 차세대 제품 개발 경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벌써요? 네. 그리고 D램 칩을 얼마나 더 높이, 더 효율적으로 쌓고 연결하느냐 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 이것도 승패를 가를 아주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패키징 기술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여기에 또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계속 기술 수준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걸 맞추는 것도 큰 과제고요. 또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네, 특히 AI 기술 확보에 정말 사활을 건 중국의 HBM 수요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네, 정말 변수가 많네요.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AI 시대의 핵심 동력인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과거의 그 어려움을 딛고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극적인 성공 신화를 썼고 네. 잠시 주춤했던 삼성전자가 다시 뛰어들어서 이제는 추격자를 넘어 강력한 경쟁자로 빠르게 올라서면서 치열한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HBM은 그냥 단순히 더 빠르고 용량 큰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에요. 이건 AI 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 자체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라고 봐야 합니다. 핵심 열쇠요?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기술 경쟁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AI 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IT 산업 그리고 경제 전체의 판도를 바꿔놓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AI 비서나 쇼핑몰 추천 알고리즘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차, 신약 개발, 기후변화 예측 같은 정말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들의 성능과 발전 속도가 바로 이 손톱만한 HBM 칩 경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이런 최첨단 기술 경쟁의 맨 앞에서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AI 반도체 전쟁이라는 이 거대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SK 하이닉스라는 한 기업이 써내려간 정말 놀라운 역전 드라마,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현재 진행형인 치열한 경쟁 구도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고 시장의 승자는 또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HBM 시장 규모가 2029년에는 200조 원 이상으로 커질 거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200조요? 와. 네, 그만큼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은 더욱더 격화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SK하이닉스가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 플래시 사업부, 특히 AI 서버에 꼭 필요한 기업용 SSD 분야 있잖아요. 이것도 HBM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성장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낸드 플래시 사업도 중요하군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만약에 앞으로 AI 기술이 더 발전해서 지금처럼 강력한 GPU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요, 훨씬 더 가볍고 효율적인 AI 모델들이 대세가 된다면 그러면 이 HBM 시장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런 변화가 지금 HBM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떤 도전 과제를 안겨주게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